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임원보수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부분 회사가 연초에 임원보수 의사결정을 하죠. 연봉 얼마로 할지. 대표님의 연봉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실무에서 뭘 기준으로 매년 그 결정을 하실까요? 이론상으로는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아, 네. 지금 선생님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시 이것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 이런 유튜브도 있어요. 대표님 연봉이 1억이다 하면 연말상 내역을 쫙 분석을 해요. 공제가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한계세율이 몇 프로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구조화해서 지금 세부담이 너무 적다. 그 연봉을 좀 더 올려야 된다. 또는 뭐 세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연봉을 낮춰야 된다. 이런 유튜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임원보수의 개념을 일도 모르는 분이 찍은 거예요. 임원보수는 지금 대표님이 세율이 몇 프로 걸렸으니까 올리고 내리고 하는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건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기준에서 결정된 연봉에 대해서 연말상 돌리면 그냥 결과값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경영을 하셔서 생긴 회사의 이익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도 이제 손익계산서 보면 영업이익이 있고 세전이익이 있고 당기순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대표님의 연봉을 결정해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임원보수에 대한 개념과 실무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임원보수에 대한 개념하고요. 역시 이제 법적 근거 확인할 겁니다. 상법상 규정 그리고 세법 규정에 다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규정에 이제 근거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아, 이런 법 조문 때문에 회사 임원보수 지급 규정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해하실 거고, 종문별로 중요한 조문, 의사결정 포인트 보실 거고, 그 다음에 규정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매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소득의 유형이 임원보수입니다. 네. 자, 개요. 네, 이거 넘어갈게요. 자, 이게 회사 이익과 이해관계자입니다. 회사 이익이 생기면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정부, 지자체, 임원, 직원, 주주, 은행, 그리고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또 유보도 해야 되죠. 유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임원이 받는 보수는요, 회사 이익에 대한 일정한 성과 보상이에요. 이게 이제 임원이 갖는 개념적인 큰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자와는 다른. 아까 우리 첫 시간에 회사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임원은 고용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민법상의 위임관계가 준용되는 위임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요새 대통령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권력자들은 잠깐의 기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뭐 받았다고 그래요? 위임받았다는 겁니다. 그 위임받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게 대표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임받은 결과값이 위임받은 경영권 행사의 결과값이 회사 이익일 테니까 그에게 일정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분이다라는 거죠. 일정한 합리적인 보상. 근데 그걸 안 받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훈선생님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야, 이번에 올려, 내려, 에이, 동결, 뭐, 이렇게. 그래서 그 기준을 일단, 그러니까 실제 실무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기준을 알고 하셔야 돼요, 알고. 아는 것하고 모르고 그냥 의사결정 하는 것하고는 이제 나중에 회사 규모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세금 폭탄을 또 맞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하면. 그래서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고요. 자, 어떻게 결정하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이걸 이렇게 그럼 합리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뭐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연봉이 많아지면 소득세, 거부를 많이 낼 텐데, 그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다고 굳이 그래야 되냐.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정한 목소리를 어떻게 정할 거냐를 의사결정하는 과정인데,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일단 합니다. 영업이익의 일정한 비율로 보상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생긴 이익에 대한 몫의 당사자 여러 명이 있으니까 다른 거 다 빼고 대표적인 이해관계자가 4개입니다. 일단 정부가 20.9%를 가져가죠. 내년부터 22%를 가져가죠. 정부 지자체가. 법인세 한계세로 2단계 일반적으로 걸리니까 법인세 20%, 주민세 2%에서 22% 내년부터. 올해 이제 19%에서 1.9%니까 20.9%인 거고. 네. 그리고 임원이 몇 프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주주한테 몇 프로 배당할 거냐. 그 내부 유보 얼마 할 거냐. 이 의사결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고정값이잖아. 이거 뭐 피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정부 몫은 22%예요. 띄워줘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남은 거 가지고 이 세 개의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배당 몇 프로 할까요? 우리 비상기업 배당 거의 안 하죠. 그죠? 배당하면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잘못된 상식. 대표적인. 올해 개정세법에 그거 있는 거 보셨죠? 배당소득 분리가세 해주겠다. 배당을 좀 많이 해라. 그러면 종합소득이 합산하지 않고 그냥 따로 계산하지 그냥 낮은 세율로 분리가세 해줄게.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분리가세 요건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네, 배당 성향 40%. 위에 본 거 40% 배당해? 그럼 배당소득세 그냥 확 깎아줄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주주에 대한 배분율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또 없겠죠. 그러면 이걸 몇 프로를 할 거냐. 성장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 뺄 수는 없잖아요. 남은 거 그냥 보수 50%, 배당 50% 이렇게 다 빼버릴까요? 불가능한가요? 가능하죠. 네, 성장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보수는 약간 이제 세무 리스크가 있죠. 배당은 세무 리스크 1도 없는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몇 프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유를 그렇게 드립니다. 대표님, 333 전략으로 가시죠. 333. 보수 30%, 33%, 배당 30%, 그다음에 유보 30%. 성장을 위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그 임원보수 결정하면 간단하죠. 결산 끝났죠? 영업이익 곱하기 30%. 올해 대표님 연봉입니다. 그리고 연봉 계속 쓰고 열둘로 쪼개가지고 쫙 지급합니다. 근데 배당은 그 가이드라인을 회사가 정했다고 이제 3월달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유보하는 거죠. 성장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이제 뭐 부동산도 사야 되고 뭐 임원 퇴직금도 적립해야 되고 그 기계도 뭐 좋은 거 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 쓰는 거 독일 제어 기계 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연봉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핵심이 이런 겁니다. 회사의 이익의 일정한 비율, 그 일정한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죠. 이게 이제 결정하는 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떠세요? 회사 영업이익의 80%를 대표님 연봉으로 결정했어요. 세무상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네네. 우리 세무사님은 지하에 숨은 고수분이시거든요. 세무사님 웬만하면 말씀하지 말아주고 기업체 오신 분들. 회사 이익의 80%를 대표님 연봉으로 결정했어요. 세무상 문제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 회사가 경영 잘해서 이익 냈고 회사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금 원천세 냈고 다 내고 연말세 소득세 다 제대로 냈어요. 뭐가 문제야라고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현실은 임원 보수는 문제가 됩니다. 합리적인 보상이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몇 프로가 합리적인 거냐?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가늠한 걸 상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반 있죠, 과반. 과하다 그러려면 과반은 넘어가야 과한 거잖아요. 일단 50%는 좀 맥스로 봅니다. 아무리 높아도 보수 50%는 넘으면 안 된다. 안전하게 하는 거는 30%대. 이걸 과다급여는 절대 걸기 어렵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과세관청이 과다급여를 부인하는 주요한 논리가 뭐냐면 동종업계 상위 몇 개 기업의 평균을 내요.
80% 지급한 그 기업체에 대해서, 야, 니네 회사랑 똑같은 업종 하는 상위, 그것도 큰 회사, 세 군데 평균을 내봤더니 걔네는 영업이익의 30% 정도를 급여로 받고 있는데 너는 왜 80%를 받냐? 50% 이거 부담급여다, 과다급여다라고 부인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저는 그건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규정도 없고요. 그런 의사결정할 때 그런 개념에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회사가 많아요. 누가 이익의 80%를 연봉으로 받아가려고 하겠어요? 대부분 회사가 과소 보상을 받는 게 더 많죠. 근데 그런 과다급여를 하는 데는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익을 많이 나면 뭐 이렇게 원청에서 뭐 단가를 후려친다든가 뭐 이런 특수한 그런 상황일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요. 지금 그런 기업들 과세하고 있어요. 과다급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실제 사례고요. 이게 80% 정도 가지고 간 거, 문제가 지방청에서, 아니 서울청에서 와서 과세했다는 그 사례 얘기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제가 지금 강의 드리는 포인트는 합리적으로 받으셨는데 너무 적게 받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다한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럼 왜 이걸 합리적으로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소득세 많이 내는데, 건보를 엄청 많이 내는데. 건보를 몇 천만 원을 내는데, 뭐 병원 가면 무슨 뭐 다른 뭐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건강검진할 때 뭐 할인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럼 그래야 될까요? 굳이? 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속세라는 세금이 있는 나라입니다. 죽을 때 한 번 내는 세금. 평생 재산에 대해서 반을 내놔야 되는 세금. 무서운 세금. 여기 젊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부모님 재산이 상당한 수준이시잖아요. 이제 30억이 초과되고 그러면 반을 내놓으셔야 돼요, 반을. 네. 그냥 공식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200억? 100억 상속세예요. 다른 뭐 가압상속 이런 특례가 전혀 아니라 그러면, 네. 물론 이제 뭐 배우자 공제 이렇게 빠지면 좀 빠지긴 하겠지만, 그냥 반, 뚝 잘라서 반은 세금. 우리나라 소득세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 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이잖아요. 1억 5천 구간 초과되는 거 한번 봐보세요. 1억 5천 초과. 38%, 주민세 3.8%, 건보료 7.99%, 내년부터 7.19%죠? 0.1%포인트 확정됐잖아요. 벌써 48.89, 그러니까 49%. 거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세율 체계가 연봉이 1억대만 조금 넘어가도 한계세율로 보면 거의 이런 준조세까지 포함하면 반을 내놔야 되는 나라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반을 내놔야 됩니다. 평생 반은 국가권. 체념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이민밖에 없습니다. 네, 세금이 없는 나라, 상속세가 없는 나라. 만약에 대한민국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원칙에 따라서 뭐 영업이익이 몇 프로 받고 이렇게 결정할 이유가 굳이 없죠. 네, 없을 겁니다. 그냥 연봉이요. 얼마 정도 기꺼이 부담할까요? 33% 정도? 5천만 원, 5천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나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폐지된다 그러면 대표님의 연봉 결정하는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요. 대표님이 필요한 생활비가 기준이 될 겁니다. 생활비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봉 1억이고요. 생활비가 5천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5천만 원인 거고요. 이렇게 될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상속세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릴 거예요. 상속세라는 세금을 고려해서 어떤 의사결정하면 답이 180도 달라집니다. 지금 예시 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의 상속세가 없어진다 그러면 연봉 결정하는 기준이 뭐 이런 합리적인 자신의 목, 경영수행가 일정한 목 이거 필요 없어요. 생활비가 필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속세금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 이익의 30% 정도를 임원보수로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30% 정도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10% 정도만 보장을 받았어요. 그 배당도 안 했어요.
그럼 90%가 해마다 번 이게 90%가 계속 유보로 쌓일 거 아니에요. 그게 이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상속 개시가 되면요. 이익금이 수백억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식가치 평가하면 엄청난 금액이 돼서 여기서 폭탄을 맞는 거죠. 저 무서운 세금이잖아요. 세율은 얘도 반, 쟤도 반이에요. 근데 주변에 소득세 못 내가지고 집안이 망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상속세는요. 집안이 망합니다. 수십 년 키운 기업이 공중분해 되기도 하고 남한테 뺏기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무서운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원 보수는 그리고 매년 결정해야 되는 보수예요. 안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없어요. 배당은 몰아서 하실 수 있어요. 돈이 없어 못해요.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 이익이 생길 때마다 합리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매년 대표님의 연봉 결정하는 이 의사결정이 미래의 상속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그냥 이해금 많다고 맨날 저기 하소연만 하시잖아요. 이해금이 많은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그런 엄청나게 잘못 경영한 회사겠네요. 이해금이 수십조가 있잖아요. 이해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유보 금액이 쌓이면 이익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규모가 커지면. 그렇죠? 이익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익금의 구성을 하는 반대쪽 계정, 자산 계정이 얼마나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보세요. 이익은 100억인데요. 자산 계정 현금 100억이 있어요. 어떤 회사예요? 수원회사죠. 이익은 100억인데요. 현금 20억이 있고요. 나머지 80억이 가지급금이에요. 이런 게 문제죠. 네. 이런 게 문제잖아요. 부실자산. 그리고 이제 뭐 오랫동안 누적되고 회수하지 못하는 외상 매출이 막 30억 있고 막. 네.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일단 임원 보수는 성격 자체가, 개념 자체가 회사 이익의 일정 보상을 받아야 되는 급여다. 이 개념 이해하시고, 그렇게 의사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상속세랑 관련이 있다. 그런 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다시 이제 법률적인 개념을 뜯어보겠습니다. 퀴즈. 강의를 예전에 들은 분들은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급으로 4억을 받으셨고요. 상여금을 1억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에 3개월 이상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그런 진단이 있어서 대표님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했어요. 그게 15억이에요. 임원 보수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일까요? 임원 보수 얼마일까요? 5억 지금 5억 나왔죠? 5억. 5억이 맞죠?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시기 전에는 5억이라고 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세법의 눈으로 보시거든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하고 있어요. 아, 네네. 우리 세법의 눈으로 보면 5억이 보수고요. 저 15억은 뭐예요? 저건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분류과세 하잖아요. 종합소득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강조 드리려고 사실 이제 질문에 함정이 있어요. 상법상 임원 보수는 얼마인가라고 해야 제대로 된 질문이에요. 상법상 보수는 5억이 아니고요. 20억이에요. 상법상 임원 보수는. 그게 임원이 회사와의 관계에 따른 법률적인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이걸 보수로 5억 연말정산하고요. 얘는 퇴직금으로 분류과세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어떤 조소정책적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임원 보수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저 위에 있는 저 개념입니다. 메일 위에 보시면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고 있는 위임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관계로 받는 임금이랑도 다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 보수의 범위가 월급, 수당, 상여금, 그러니까
당해 과세 기간에 받는 보수의 총합이 임원 보수다라는 겁니다. 퇴직금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세법의 구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상법상은 20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상법상 임원보수가 20억이고요. 세법상 종합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은 5억 원, 그다음에 분류과세 대상인 퇴직소득은 15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 눈으로 봤죠. 이 눈으로 봤는데 이 눈도 이제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정관 정비 작업하는 거고요. 임원보수 지급 규정 정비할 때 필요한 개념이에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법에는요, 388조에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청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딱 한 줄 있어요. 상법에. 네. 그 회사가 주청의 결의를 해가지고요, 임원 보수는 1인당 10억으로 한다라고 한번 결의해놨어요. 그리고 매년 연봉을 지급했어요. 다 저렇게 5억, 5억, 4억, 뭐 이렇게 10억 안쪽이니까 문제 없죠. 근데 우리는 퇴직금은 이제 별도 소득 인식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정해 중과세를 했더니 퇴직금 10억을 지급한 거예요. 네. 주청 결의 한 적 없어요. 퇴직금 10억 지급한 거예요. 규정에 따라서. 근데 이제 3법의 잣대를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주청 결의를 얼마로 결의해놨었어요? 10억 결의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연봉이 5억, 퇴직금 15억이었다고 얼마를 준 거예요, 실제로는? 20억을 준 거예요. 10억은 한도 초과. 주주총회에서 10억을 한도로 해놨는데 20억을 줘버린 거잖아요. 10억 한도 초과. 상법상 한도 초과예요. 그럼 세법에서 이거 송금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줘요. 송금, 불산입, 상여. 퇴직금이 뒤집어지는 거죠. 퇴직금 부분 중에. 네. 지금 고개를 갸웃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번에 이제 오늘 한 10억 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과세된 사례 많이 없을 것 같죠?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 심판례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이거 불복해도 뻔하기 때문에 소송할 수가 없어요. 네, 법무부에서도 나 못해요. 라고 하겠죠. 워낙 명확한 거니까. 제가 상공에서 부산에서도 이렇게 봤고요. 마포 상공에서 아직도 기억나. 마포 상공 맨 앞에 앉아 계신 대표님이 요거 법률적인 얘기할 때 우리가 조사 첫날 그것 때문에 8억 두드러 맞았다는 대표님도 뵀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 이제 규모가 좀 커지고 이제 하다 보면 조사도 뭐 관할 조사가 아니라 이제 지방청 조사 받게 되고 이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조금 이제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방청 조사 받고 하다 보면 샤프원들도 많고 그러죠. 조사관들 중에. 그러다 보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개념 우리가 이해하고요. 정관 변경하시거나 규정 정비 작업 하실 때 이 개념을 반영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임원을 구분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관계가 고용 관계고요. 이게 중요하죠. 임원은 위임 관계다. 보수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거고요. 근로자는. 그리고 임원은 경영 성과에 대한 보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근로자의 직관이 근로 대가를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임금이라고 법률적으로는. 네. 이제 세법에서는 다 근로소득이라고 하죠. 임원소득은 뭐 임원 근로소득 따로 해서 뭐 구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임원은 위임보수라고 얘기한다. 이 경영 성과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 보수다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무를 하실 때 보면 이게 이제 10억 이익이 날 때고 우측은 20억 이익이 날 때예요. 그래서 10억 이익이 날 때 경리팀장 연봉이 4천이었는데 회사 이익이 2배 났다. 그렇다고 해서 경리팀장 연봉을 이익이 2배 났으니까 연봉을 2배로 8천을 올려줄 수 없죠. 이거는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리팀장은 회사의 경영 성과랑은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 이익이 많이 나면 연봉 협상할 때 뭐 조금 뭐 이렇게 1, 2천 더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성과 자체에 비례한 급여 결정은 대상자는 아니에요.
임원은 근데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임원은 이익이 10억일 때 여보기 1억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경영을 잘 하셔가지고 성과를 2배를 냈잖아요. 그럼 연봉을 그 2배인 2억으로 올려줘야 되는 보수라는 거예요. 회사 손실이 나면. 응? 회사 손실 나면 이 개념을 이제 하게 되면 최저 생활비가 연봉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법인 설립할 때 이익이 안 나도 금액 500 책정하시잖아요. 그런 정도가 되겠죠. 대폭 감액 결정이 일어날 테고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규정에 담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로자처럼. 그런 분들이 많죠.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보수예요, 이런 보수.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실무적으로 이제 쇼킹한 거, 이게 사례가 이게 없어가지고, 자, 388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회 보수는 정관의 계획을 정하지 않는 때는 주처 결의를 정한다. 상법에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법에 부합된 실무를 처리하려고 그러면 임원 보수를 정관에서 정할지 주주총회 계류를 정할지를 일단 결정하셔야 돼요. 상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정관에 정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관에 정하지 않았으면 주총 계류를 정한다고 돼 있는 거죠. 상장 기업들은 어디서 정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임원 보수는 총한도 베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장 기업은 주총에서 매년 정하죠. 주식 투자하시면 주총 소집 통지문을 받아보시면 매년 공통적으로 들어간 안건이 임원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잖아요. 올해 임원들 뭐 1인당 5억, 뭐 10억 그 한도 결의를 매년 주총에서 해요. 상장 기업들은. 우리 비상장 기업 매년 주총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몫을 딱 박는 게 필요하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 거죠. 보세요. 회사가 이렇게 똑같이 정관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똑같이. 아니, 똑같이가 아니구나. 뭐, 정관에 정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의 정관에.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 그냥 법무사들이 만든 그냥 검토되지 않은 그런 정관에 그렇게 된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조문을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회사도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도 봤어요.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관에 딱 한 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의 정관에 주총 결의로 정한다. 근데 회사가 임원 보수 결의된 주총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매년 연봉을 5억씩 받고 계세요. 네? 상법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상법상 문제. 주총계를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주총계를 정한다고 해놓고. 근데 5억씩 받고 있잖아요. 상법상도 문제죠. 정한다 해놓고 안 정했으니까. 근데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러면 텍스의 잣대를 갖다 대볼까요? 이 5억 매년 급여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거 송금 인정해줘야 돼요? 상법상 유효한 급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법을 위배한 거예요? 위배했잖아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정관에 정한 이사의 보수는 주총 결의로 정한다라고 해놓고 주총 결의를 안 정했잖아요. 정관의 그 내용은 강행 규정이에요.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관에 주총 결의를 정한다고 해서 매년 주총에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안 정했으니까 청구권 없는 보수를 대표가 계속 5년씩 받고 있는 거예요. 5억씩 받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이 개념 하나가. 이 개념 하나잖아요, 개념 하나. 제가 10억 벌어가셨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10억 벌어가지고 이 개념 하나가 10억짜리예요. 더 될 수도 있죠. 주총계를 정한다 해서는 주총을 매년 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란색 공에 이제 정관 이런 데 보면 주총계를 하는 모형으로 안 돼 있어요. 제가 만든 샘플에는. 그냥 임원의 보수는
주총의 계를 정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의한다라고 위임시켜요. 그리고 1인당 총 한도는 10억으로 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퇴직금과의 별도의 소득을 말한다라고 한도 구분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퇴직금이랑 한도가 따로 걸리게끔 돼 있어요. 이걸 해가지고 그냥 10억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처럼 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총계를 정한다 해놓고 안 정하는 회사 많고요. 주총계를 정한다 해놓고 1인당 10억으로 한다라고 한도 결의 해놓은 또 회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봉만 계속 지급이 되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퇴직금이 지급이 있었다 그러면 한 10억을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보수와 퇴직금, 상법에는 이거 딱 한 줄이 있는 거예요. 상법에 보수랑 퇴직금이 좀 구분이 돼 있나요? 구분이 안 돼 있죠. 왜? 퇴직금 다 포함하는 위임보수 개념이니까 따로 정할 수가 없죠, 상법에서는. 우리 세법에서는 조세정책 목적 때문에 근로소득은 연말전환해서 합산과세 하는 거고, 퇴직금은 분류과세해서 따로 세액 계산하게끔 이렇게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뿐인 거지, 상법은 똑같은 보수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요. 저 보수 안에 보수, 상여금, 퇴직금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 걸리는 걸 10억으로 했다 그러면 퇴직금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한도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정관에 1항의 보수, 2항의 퇴직금 이렇게 구분해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1항 보수에는 퇴직금과 별개의 소득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줄 개념 하나가 나중에 몇십억이 세금으로 토해내야 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 있는 조항이죠. 의외로 큰 회사 그런 데 많아요. 주총계를 정한다 해놓고 주총계를 안 정하고 그런 회사 의외로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이긴 하죠.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규모가 커진 만큼 이제 관리 영역이나 어떤 그런 난이도 좀 높아지니까 관련된 뭐 직원을 새로 뽑고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사람 뽑는 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 지역만 경기 외곽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그렇게 사람 뽑는 것 때문에 힘들어들 하세요. 네. 그래서 급한 대로 뽑아보면 막 경력도 속이고 이런 직원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그 오산에 한 군데도 지금 경리 쪽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계속 못 뽑아가지고 8년 경무 업무를 했다고 해서 뽑았는데 차변 대변을 몰라요.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래서 그 한 달 해보면 바로 뽀록 나잖아요. 예, 그런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감정이 상하면 그만두고 전화해도 안 받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데 또 관리가 어려운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저희 세무 대리인이나 일반 기업이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세무사 사무실은요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직원이 세무사를 면접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끼리. 네, 그래서 개념 청구권 없는 보수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법입니다. 세법. 이 두 줄 속으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맨 위에 있는 박스.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총회 대비 비슷한 게 사원총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원총회 빼고 보시면 돼요. 읽었어요? 퀴즈 또 낼게요. 회사가 업력이 한 1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한 최근 10년 넘고서부터 회사가 S전자에 납품이 들어가면서 뭐 이익도 막 5, 6천 나고 1억 남짓 나고 그런 회사가 거기에 납품이 되면서 막 이익이 몇십억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그래 내가 잘난 것도 있지만 우리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이만큼 성과를 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되게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급여는 많이 안 올린 반면에 연말에
임직원한테 막 상여금을 막 몇천만 원, 임원한테 몇 억씩 이렇게 상여금을 지급했어요. 그 지금 지급한 임원 상여금이 한 20억 정도가 돼요. 20억 정도. 근데 회사에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었어요. 그냥 이사의 의사록으로 다 이렇게 해마다 이사에 열어가지고 2명이 열었어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의 의사록으로 뭐 상여금 대표 얼마, 뭐 상무이사 뭐 몇 억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누적 합한 게 20억이에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 그렇게 이제 지급을 했는데 그 다음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이건 가정이에요. 아직 안 나온 상태예요. 나왔어요. 그러면 조사관이 일단 그 대장 보면 이제 임원한테 상여금이 다 찍혔을 거 아니에요. 기본 테이블에. 그래서 원천지부에 썸을 해봤더니 20억이에요. 그럼 조사관이 회사한테 뭘 요구하죠? 네, 상여금을 지급했으니까 상여금 지급 규정 좀 봅시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회사는 그런 게 없죠. 우리는 그런 거 없고요. 이렇게 의사에 열어가지고 이렇게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연말상 다 잘하고 종합소득 다 제대로 신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요. 규정을 가져오시라고요. 규정. 그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과세청을 어떻게 할까요? 송금 불사의 그 송금 불사의 근거 조항이 이 조항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의미를 이렇게 되새기시면서 이게 왜 송금물사님일지. 자, 세법에서는요, 정관이든 주주총회든 이사회든 어떤 이런 의사결정 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급여 지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요. 자, 이 기준은 이 뒤에 있는 문구를 보면 회사가 정한 그 기준은 한도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해라. 그 기준보다 더 주면 그 초과 금액을 송금 분산입할 거야 라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네. 근데 회사가 기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한도가 빵원인 상태인 거예요. 그 지급액 전체가 초과 지급이에요. 20억 송금물산입. 법인세 4억 4천. 가산세 내추면 5억 토해내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세요. 그건 한도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임원퇴직금도 마찬가지예요. 정관에 정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송금이고 1차적으로 정관에 정한 금액을 더 주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건 송금물산인 거죠. 한도 초과.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도. 세법에서도 보면 급여 지급 기준은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종호 내용이 이 시행령 43 2항에 그 이제 세법 조문법 위에 이제 타이틀이 있잖아요. 넣었죠. 이렇게 박스 척 해가지고 임원 상여금 등의 송금 불사입 제목이에요. 이게 보시면 돼요. 상여금 중 급여 지급 기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앞뒤가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죠. 자, 이제 세법도 이제 급여 지급 기준이라는 표현을 쓴 걸 보면 그 월급과 상여금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상여금을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숨어 있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시행령.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금부사님인지 이해되시겠죠? 이 조항이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상 규정 정비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내용이 이 집행기준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위에 있는 박스가 월급에 대한 집행기준의 취급이고요. 밑에 있는 박스가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인센티브, 특별 상여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뉘앙스냐면 월급은요, 근로자든 임원이든 웬만하면 다 원칙적으로 송금 인정해 줄게. 이런 뉘앙스고요. 상여금은 근로자면 원칙적으로 다 그냥 비용 인정인데 임원 거는 한번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집행기준에 있는 내용을 세무상 리스크 측면으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월급은 리스크가 적은 편인 거고 웬만하면 다 임원 것도 비용 인정해 준다 하는 거니까 상여금, 부정기준의 항목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법에서 영리라고 있는 일정한 원리 원칙이나 성과평가 이런 게 없으면 상여금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임원 보수 직비율을 정하게 되면 월급에 대한 조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에 대한 조문, 뭐 연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조문 이렇게 몇 개 조문을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이 윗단에 있는 거고 밑에 이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나 뭐 특별 성과금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할 때 월급 베이스로 임원 보수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정기절 항목을 다 빼는 설계도 가능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게 최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예.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회사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정관이든 임원보수든 임원퇴직금이든 우리가 명칭은 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보수 지급규정,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의미는 회사가 지킬 자치 법규를 정하는 거예요. 대내적으로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정하는 거예요. 네. 법을 정하면 그 법을 정했으면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되죠. 근데 안 지키는 회사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회사가 지킬 법을 회사가 결정하지 않고 외부의 제3자가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말하는 컨설팅 한다고 돌아다니는 분들 계시죠? 네.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진 샘플에다가 회사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게 규정이에요 라고 갖다 주죠. 사장님은 그 내용에 우리가 지킬 자치 법규인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 그걸 궁고에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세요. 보관만 하고 계세요, 그냥. 그 당신께서 보관하고 있으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본이 소중해요? 그럼 원본 당신이 보관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피해가지고 관리부서에 줘야죠. 야, 이게 우리 회사의 임원보수 지급 규정이야? 임원보수 집행할 때 이거 쳐다보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러고 해야 돼. 연말에 상여금 집행할 때 되면 우리 회사 임원보수 지급 규정 상여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 언제 주게 돼 있고 얼마까지 주게 돼 있지? 이걸 거기서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그걸 우리 실무에서 어떻게 해요? 세무사한테 전화해요. 김세무사 나 이번에 상여금 8억 처리하려고 하는데 해도 돼? 그걸 왜 세무사한테 전화를 해요? 회사의 규정에 다 있는데. 그걸 정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렇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일단 세법의 내용, 그러니까 상법의 내용, 세법의 내용, 집행의 내용까지 다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없으면 이제 부인된다는 그 얘기 보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상법과 세법에 다 충족하는 그런 제도 정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관이 오늘 강의는 빠져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 있잖아요. 정관에는 보수 퇴직을 구분하시고 위임하신 형태로 정하고 한도 해놓고 보수에는 퇴직금 별도 소득이라는 표현 명확하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은 이 규정 때문에 우리가 계측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 송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임원보수 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다고요? 자치법규다. 그 자치법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 의사결정. 네. 간단합니다.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정한다는 거고, 적용 보면 특별한 거 없고요. 급여 구성도 특별한 거 없고, 요게 이제 2항이 기본급 월급에 대한 얘기고요. 3항이 비정기적인 항목의 급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으로만 설계하겠다 그러면 3항 필요 없어지는 거죠. 월급으로만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요 기본급입니다. 대표님 연봉 몇 월 달에 결정하시나요? 4월, 3월, 1월. 분명히 있으실 텐데. 대부분 1월에 하는데 사실은 3월 네. 끝나고 그렇죠. 네. 1월달에 1월 달에 결정하는 회사를 보면, 대표님 연봉 왜 1월 달에 결정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 직원들 1월 달에 다 결정하거든. 그때 내 것도 같이 결정해. 라고 답을 하세요. 그럴 수 있는 보수일까요? 근로자는 그게 되죠.
근로자는 경영성과랑 관련이 없는 보수 책정이니까. 근데 임원보수는 경영성과에 관련된 일정 비율 보상이잖아요. 1월 달에 경영성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보수는요, 우리가 이 개념에 맞게끔 의사결정한다고 하면 1월 달에 절대 결정할 수 없는 보수예요. 그럼 언제 해야 돼요? 결산이 나오는 언제? 3월 달. 3월 달에 할 수밖에 없는 보수. 그게 맞아요. 3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에 결정하고 있는 회사는 아마 필히 확인해 보면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직원들 할 때 그냥 같이 어떤 실무적인 편리성? 당연히 성과랑 관련 없는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1월 달에 가결산 해달라고 세무사한테 연락하면 부가세 때문에 정신을 죽겠는데 뭔 소리 하시냐고 안 해줄 거예요. 직원들도 싫어할 거고. 그렇죠? 대부분 1월 달부터 그녀를 이 규정을 3월에 하면은 네. 늦게 받는다는 생각들을 1월 달에 해달라. 네. 뭐 네. 경영 성과 이런 거 생각하는 비상자 기업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쵸. 네, 맞아요. 네네. 갑자기 그냥 눈대중으로 이제 뭐 이익 좀 날 것 같으면 뭐 몇 천만 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러니까 대표한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기준, 우리가 정하는 이 기준, 여기 적힌 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언제 정하게 돼 있어요? 3월에 하는 거로 돼 있죠. 3월에 결정하고요. 어떻게 결정하게 돼 있어요? 전기의 어떤 성과 등을 반영해가지고 일정한 비율로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리고 결정되면 연봉계획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이 3월에 결정했으니까 1, 2월 달로 소급할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적용할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여기 소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제 실무하실 때는 소급하는 거로 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기속시기 때문에 그냥 소급하는 게 맞죠. 원래는 근로소득 기속시기 1월부터 12월이니까 소급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세무상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2달 기속 틀어지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 적용하면 과세 감청이 있어서 이거 과세하는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소급하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급협력이 되면 우리가 이 결정을 3월에 하잖아요. 항상 회사가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 계속 증액이 이루어져요. 연봉이 작년보다 성과가 이제 좋거나 그러니까 증액이 이루어지거나 동결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회사가 갑자기 실적이 반토막 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봉이 대폭 감액되죠.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6억인데 올해 3억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이미 1, 2월 달은 6억 기준으로 12월 쪼갠 금액이 지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3억으로 반토막 나버리면 3월 달 급여를 토해내야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3월에 결정하고 3월부터 뭐 2년 2월로 하든 뭐 4월부터 2년 3월로 하든 이렇게 회사의 실무에 맞게끔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사항도 꼭 넣으시고 경영상의 사항 그러니까 3월에 결정하면 결정된 금액이 연봉계약서 작성하시고 12로 쪼개가지고 내년까지 그냥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중간에 지금 9월인데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굳이 세금 많이 내고 연봉 많이 가져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3월까지 계속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도 이렇게 달리 정할 수 있게끔 근거 조항을 넣어놓는 게 필요하죠. 사항도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성립되고 오래된 회사는 회사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문서화해서 규정에 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규정 정리 작업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뭐 빠진 것도 있죠. 기본급 예를 들면 5항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겠죠. 뭐 새로 임원이 취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또는 어디서 뭐 스카우트용 임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내용 여기 담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항을 따로 빼서 뭐 신규 취임 임원에 대한 기본급 결정 이렇게 해서 따로 빼서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 필요한 내용들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 자문이 잡으면 처음에는 제한된 범위로 어설프게 이렇게 작성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 이제 회사가 커지고 이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 규정이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개정 작업하는 거죠. 1차 개정, 2차 개정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정해서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담는 거다. 그래서 자치법규의 개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정한 우리가 지킬 어떤 법을 정하는 그런 과정이다. 명칭은 규정이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로 계속 이렇게 반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정기 상여가 필요하면 이것도 이렇게 담으시면 되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연말에 뭐 이제 인센티브 필요하다 그러면 담으시고. 이거 필요 없고 그냥 기본급에서 우리는 다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다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 그렇게 하나하나 필요한 걸 담으시고 되고, 역시 임원보수 규정 이런 샘플 이런 것들은 뭐 구글 쳐도 다 나옵니다. 그런 사례 보시고 회사에 이제 필요한 것들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돼요. 역시 이거 할 때도 주청이 제대로 진짜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규정을 정했잖아요. 그럼 이 규정에 따라서 매년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 규정에 정한 대로. 그래서 회사가 이제 기본 결정할 때는 우리 규정을 딱 우리 회사 규정이 어떻게 돼 있지? 딱 펴놓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 이런 게 빠졌네? 추가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실무를 하시다가 보면 3월 달에 딱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규정에 빠져 있어요. 그럼 안건을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임원 보수 결정 안건에서 안건 하나만 잡으면 되잖아요. 뭔가 보완이 필요해요. 그러면 1호 안건이 임원 보수 지급 규정 3차 개정 안건. 그 개정하고 결의하고 나서 그다음에 2번이 그 반영된 그 규정에 따른 임원 보수 결정의 건.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급조한 뭐 이런, 그래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그런 사안이 아닌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해도 문제 없고요. 그렇게 하시면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으면 이제 의사결정해야 된다 해서 매년 영업 성과에 대한 보상은 보수와 배당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래서 보수를 이렇게 실제 이제 세법에서 요구하는 게 요구거든요. 개별적 구체적 지급 기준,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도 이렇게 집행이 있으면 성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심판 예를 나오는 거 보면 성과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 연봉을 3억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3억으로 결정 근거가 뭐냐?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상여금을 집행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결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가 역시 미래에 그다음에 상속세, 이여금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주식가치에 반영이 돼서 세금이 많아지는. 그래서 이 절차대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경영성과 확인해야 되고요. 소리는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뭐 죽어도 1월 달에 결정하겠다라고 회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경영성과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무서한테 전화해야죠. 우리 규정이 임원보수 1월 달에 하게 돼 있으니까 부가세 급하더라도 그 가결산 빨리 해달라고. 안 해줘? 그럼 난 세무사 바꿀 거야. 이러시면 돼요. 그래서 세무사가 도장 찍은 가결산 재무제표 보시고 그 기초 의사결정 하시고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규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월 달에 우리 죽어서 해야겠다고 하면 1월 달에 해서 가결산 재무제표 받아서 사고 5항에다가 뭐 제 1항에 따른 뭐 가결산 뭐 성과가 실제 경영 성과가 뭐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뭐 조정한다라는 뭐 이런 표현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그런 컨설팅 한다는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샘플에다 해서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게 규정이라고 막 두껍게 책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도장 빵빵빵 찍어갖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이런 회사가 많을 겁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그런 회사는 한번 들춰보세요. 어떻게 돼 있지? 하면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런 거 많이 나오실 거예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